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장마 끝났다고 이제 더워서 어떡하냐고 그러더니 다시 장마랍니다. 아니 이번이 진짜 장마랍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특히 재작년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었던 충북도는 더욱 신경 써야겠죠. 도지사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지금 술자리 갈 때가 아니에요. 7월 15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뭔가 느낌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추모 기간에 술자리를 가졌다. 이것도 조금 그런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추모 기간을 선포하고 술자리에라고 제목이 있었잖아요. 바로 김명환 충북지사의 이야기입니다. 네.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진 속에 보시면요. 김명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청주시의장과 이완복, 정태훈, 남연심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모두 충북 청주시의회 시의원들이에요. 이들이 지난 12일 저녁에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진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테이블에는 소주가 3병, 뭐 맥주도 2병 정도 있고요. 네. 얼굴이 좀 불구스레한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 사진을 여기 참석했던 한 시의원이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서 네. 이 사진이 공개가 된 겁니다. 아 그럼 보세요. 이담 아나운서. 네. 그냥 이제 충북 도지사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녁자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진이 왜 지금 논란되기 때문에 지금 이담 아나운서가 지금 뉴스파이터 시간에 지금 약간 뭔가 지금 이 분노를 참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로 시기가 문제였던 왜요? 겁니다. 제가 아까 지난 12일 저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바로 오송 참사 2주기 추모 기간이었던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추모 기간에 이렇게 술자리를 가졌고요. 아까 뭐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그냥 술자리인 것뿐만 아니라 뭔가 다들 웃고 있는 모습도 이제 보였고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마 시청하신 분들 중에 어머어머 세상에 오송 참사 어머어머 세상에 그게 벌써 2년 전이네 세상에 그때가 요맘때였는데 아마 지금 전혜연 평론가님 많은 분들이 어머어머 하실 텐데 하시면서 동시에 그런 기간에 술자리를 좀 또 이러실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2년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15일 발생했던 이 오송 참사를 추모하는 기간을 충북도에서는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난 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추모 주간을 운영하는데 특히 공직자들, 도청 직원들부터 앞서서 추모 리본을 달거나 회식도 자제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가야 되는데 이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직원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도지사가 이 기간에 술자리를 가졌다라고 하니 시민사회는 물론 유가족 단체에서도 지금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의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된 사건이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주변에 미호강에 제방이 터지면서 물이 유입됐었고요. 네. 이로 인해서 무려 14명이 숨졌고 16명이 다쳤고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도지사가 술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청주시의 시의회 의장과 시원들이 있었다고 하니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걸 보면 답답하겠지만 특히 충북 도민들과 청주 시민들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 보세요. 그때 이제 주변 제방이 유실되면서 물이 걷잡을 수 없이 지하로 밀려들어올 때 필사적으로 탈출한 차량 그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에 물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어요. 그 모습 정말
생사의 갈림길 있던 그때 상황이었어요. 블랙박스 찍힌 모습이.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2023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여러분? 7월 15일 바로 오늘이에요. 2년 전 오늘 그런 참사가 있었어요. 앞서 우리 전현 평론가님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2년이 그새 지나갔구나 하지만 그 2년 그 고통 속에서 유족분들은 아픔 그리고 유족을 비롯해서 청주 시민분들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로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계속 기억하면서 보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 아까 그거 좀 보세요. 김영환 충북지사가 추모 기간에 어떻게 하자고 그 지시한 내용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그때 보면 야 기가 찹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의 아픔과 도민의 상처를 보듬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추모 기간 동안 음주 회식 및 유흥 자제를 요청해놓고 자기는 그럼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까 그 사진은 뭐예요? 더 큰 문제는 김영환 지사가 예전에도 술자리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제천 산불로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이었는데 이때 김영환 지사가 20여 분 떨어진 충주에서 지역 청년 모임에 참석합니다. 이때 붉은 얼굴로 술잔을 든 김 지사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술자리 의혹에 휩싸인 바가 있습니다. 당시 김 지사 측 해명도 바뀌었는데 물만 마셨다고 했다가 한 잔을 채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가 술판을 벌인 건 아니라고 해명이 바뀌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졌고 네. 당시 김 지사는 거짓 의혹 제기라면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 뉴스파이트가 웬만하면 정치적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세요. 저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김영환 충북지사고 거기에 참석한 동석자들도 지금 당 잘 돌아간다라는 비판에 휩싸인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청주시 의장, 이완복, 정태훈, 남현심 시의원이래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참 잘 돌아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충북도지사가 사실 전체적인 책임도 져야 되지만 바로 청주시의 그 시의원이나 혹은 청주시장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이 지하차도가 청주시 안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될 그래도 2년 뭐 3년, 4년 아무리 세월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의원들이었고 당시의 충북도지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아직도 계속 가슴 깊이 져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명 역시 사실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겁니다. 이 자리는 한 달 전부터 약속돼 있었다. 왜 한 달 전에 굳이 추모 기간에 약속을 합니까? 7월 12일이라고 그러면 6월 12일 날 약속을 했는데 7월 12일은 한 달 전에 추모 기간이 아니었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협력의 자리였다. 그렇다면 왜 술과 함께 협력의 자리를 논해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의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한두 잔 정도 마셨다라고 이 양을 이야기합니다. 한 잔이든 한 방울이든 그것은 음주 맞습니다. 음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모 기간에 부적절한 상황을 만들어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벌이지 않았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현 평론가님, 아까 그 사진 좀 다시 보여주세요. 충북 100번 양보해서요. 충북도지사가 한 달 전 잡은 약속인데 우리 그냥 예정대로 합시다. 라고 해도 저기 동석한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아유 지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이고 그거 하지 말고 좀 미루시든가 아니면 그냥 저기 사무실에서 우리 지역 현안 논의할 거면 그냥 그 회의만 합시다. 저기 차 한 잔 시켜놓고 커피 한 잔 먹든가 합시다. 이거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정신 똑바로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저기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좀
격한 표현인데요. 저 웃고 있어 지금. 지금 제정신이냐 시민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 청주이니까 청주 시의원들 시의장은 청주 시민들이 뽑아준 분들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분들도 책임의식을 가져야겠지만 저렇게 선출된 의원들과 의장들은 혹시라도 공직사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 주간에 술을 마시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추모 기간에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그런 술자리 하지 말아라, 추모 리본 달아라, 경건하게 지내라고 더 앞장서야 될 정치인들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것도 과하지 않은 주장이다. 반드시 사죄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번 실수는 100번 양보해서 한 번 실수는 그래 정말 아량과 뭐 관용으로 넘어갈 수 있다 칠 수 있잖아요. 넘어가도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김영환 충북지사가 2년 전 바로 오송 참사 직후에도 구설에 올랐어요. 그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시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또 생명을 구하는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더 긴박한 상황을 그때 당시에는 계산된 붕괴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 저런 상황 그런데 보세요. 그런 가운데 2년 지난 지금 이제 와서는 술자리, 부적절한 술자리 논란으로 또 구설에 올랐어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술을 많이 마시고 적게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술자리 논란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유가족들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과 사실 다른 바 없거든요.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를 하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 추모 주간을 갖자는 본인의 선언을 단 며칠 만에 저버리는 이 김 지사는 유가족과 시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라고 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참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는데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의 이런 침수의 위험 지역이 어디 있어요? 제일 지금 심각한 데는 이제 괴산댐입니다. 괴산댐은 이제 저건 우리랑 같은 데 아니고 거기가 항상 넘치어서 사람이 많이 죽고 그런 데고 그때는 댐을 다 열었는데도 원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충주가 잠깁니다. 남한강에서 양수리가 잠깁니다. 그래서 충주가 잠길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에 여기 차도에서 지방이 묻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충북 지역의 이런 구조적인 재위험 지역이 어디에 어느 정도 있냐 그럼. 괴산댐과 충주 지역이 제일 위험하고 실제로 계속 사고가 났고 그래서 2중 3중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서 그 관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인명사고가 나면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그 책임을 좀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공직자들이 실수하지 않는 게 의문인데 어쨌든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안전 대책을 주문했는데 저 말에 좀 뜨끔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전현 평론가님. 당연히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뜨끔하고 긴장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김영환 도지사의 발언 중에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어떤 지역이 항상 넘쳐서 사람이 많이 죽는다. 항상 넘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넘쳤을 때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이고 특히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또 대통령께서 구조적 재해 지역, 구조적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막으라는 의미인데 계속 변명하듯이 계속 사고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안전사고,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김영환 도지사의 책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또 하나 방송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 참사 피해자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사고나 참사로만 사람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참사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이상한 댓글을 다는 문화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네. 이런 문화도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앞으로도 반드시 근절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 당장 내일부터 이제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비 호우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아시죠? 내년이 지방선거입니다. 바로 지자체장들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당이 누구냐 그런 걸 떠나서요. 내가 뽑았던 지자체장이 4년간 성적표가 어땠는가, 정말 내가 믿을 만하게 행동했는가, 그걸 표로써 내년에 내가 그동안 지지했던 정당이니까 그대로 찍어줘야지, 그런 거 말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걸 떠나서 내가 정말 뽑았던 지자체장이 4년간 성적이 좋았나, 그걸 내년에 정말 표로써 엄단하고 심판해 주시길,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불 꺼진 마트를 누립니다. 지금 근데 우리 가서 우리 가게 스위치가 어디 있더라? 지금 그래서 지금 헤매는 거 아니에요? 지난 5월 17일 대전 대덕구의 한 마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업이 끝나서 불이 꺼진 마트에 한 남성이 불쑥 나타나더니 이곳저곳 누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모든 장면이 마트 CCTV에 그대로 담겼다고 하는데 어허. 바로 영상으로 보고 네네. 오시겠습니다. 자,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 불이 꺼진 마트에 나타난 한 남성. 이 폐점한 마트에 무슨 볼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찾는 물건이라도 있다는 듯이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는데 네. 그러다가 마트 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이 남성. 자, 흡연하면서 마트 주변을 어슬렁거리죠. 그러다가 뭔가 고민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어슬렁거리다가 이 꽁초를 바닥에 휙 버리고는 아이고, 저런. 다시 마트로 향합니다. 이제 알겠다. 저 마트 사장님이 다음날 직원분들 깜짝 어떤 선물 주려고 뭔가 장치를 해놓으려고 어디 뭔 장치를 고민하고 있는, 물론 지금 담배꽁초 바닥에 버리면 안 되지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그랬다면 이 마트 사장은 불부터 켰을 겁니다. 그러네요. 마트 불을 켜야지 장치를 이 정도면 하죠. 천재 진짜 천재. 그럼 불 끄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렇다면 마트 사장님은 아니다. 그렇다면 도둑일 가능성이 크다. 역시 도둑이었습니다. 하하. 이 남성은 마트 운영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손님인 것처럼 들어와서 네.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계단에서 본인은 잠을 잤다고 했는데 사실은 경찰은 잠을 잤다라는 그런 진술을 그렇게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밝혀지겠지만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마도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폐점하고 불을 다 껐을 때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요. 네. 어찌됐든 나가는 문을 찾으는 듯이 이 직원은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다가 쪽문을 발견하고 나간 뒤 흡연을 하고 다시 마트에 들어온 겁니다. 아니 쪽문으로 나갔다. 그런데 다시 들어왔어요. 이담하면서 그러면 또 뭐 다시 자기 말 맞다나 다시 계단에서 잠자려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온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게다가 아까 보시면은 나가는 문 찾으려고 막 두리번 했잖아요. 네네. 겨우겨우 찾아서 나갔는데 다시 들어왔다니 네네. 뭔가 굉장히 의도가 있어 보이죠. 네. 더욱더 본격적으로 마트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에 영상이 또 있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마트 안을 누비던 남성 계산대 쪽으로 향하더니 담배를 하나 챙기고요. 초콜릿도 하나 챙겼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이것저것 하면서 막 먹을 것도 챙기고요. 심지어 건전지도 하나 챙깁니다. 어머나. 그런데 그 순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를 알아챈 남성 빠르게 도망가려고 하는데요. 네. 마트로 들어온 경찰은 남성을 잡기 위해서 손전등을 켜고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그러던 중에 계단에 숨어있던 이 남성을 발견했고요. 남성은 그렇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야. 아니 근데 뭐 이 인간은, 이 몹쓸 인간은 뭐만 했다면 계단으로 가요 진짜. 그런데 어떻게 진짜 저 도관의 든쥐를 찾기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쪽에 경비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어서 동작 감지로 그 해당 경비 시스템 업체 측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니까요. 다른 가게에서 한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CCTV 범행 장면 확보하고 이제 증거를 이제 들이밀면서 추궁하니까 그때 이제 죄송하다. 죄송하다고 뭐 뚫린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에요.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저 몹쓸 인간이 그나마 지금 물론 절도도 나쁜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도하다가 지금 발각돼서 적발된 게 그나마 다행이지. 저기서 다른 정말 더 흉악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지금. 네, 뭐 다행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데요. 근데 이 남성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거된지 보면요. 밤 10시 56분에 이 마트에 누군가 침입했다라고 하면서 이 마트에 설치된 경비 시스템을 통해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3분 뒤에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출동한 경찰은 이제 역할을 나눠서 마트 안을 수색을 하다가 네. 나가는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숨어 있는 이 남성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남성 발견 당시 만취 정도는 아니지만 좀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잡고 봤더니 이 남성이 훔친 게 뭐였냐면 초콜릿을 포함해서 식료품과 담배, 건전지 등 약 7만 원 정도를 훔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도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엄연히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남성을 봤더니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전에도 절도를 여러 건 했던 이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찰은 이 3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이 인간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30대잖아요, 세상에. 물론 나이가 들어서 절도 훔친다고 그게 뭐 이제는 좀 봐준다 그런 뜻이 절대는 아니에요. 30대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더 땀 흘려 일하고 그 성실하게 일한 값으로 월급 받아서 조금 받더라도 열심히 사는 땀의 의미를 알아야 할 나이에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반드시 이건 뭔가 누적 범죄로 더 가중처를 받기를 눈 부릅뜨고 뉴스파이터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 늦게 했어요. 딴딴따단딴 너무 이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무속인 정호군. 시청자분들 정호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지? 이담환 선수 누굽니까? 그 정호근 씨 하면요. 마치 악마가 들어있는 것 같은 악역 연기를 한다라고도 알려져 있잖아요. 배우 겸 무속인이라는 수식어가 이제 붙고 있습니다. 아마 얼굴 보시면 이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성함만 들어도 다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몰라요. 여명의 눈동자, 그죠? 왕초 이런 데서 연기를 뭐 굉장히 또 멋있게 해줬고요. 또 악역 연기 정말 끝내주게 한다라는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무속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속인 길을 걷기 시작한 지 벌써 11년이나 됐다고 해요. 진짜요? 그런데 무속인이라는 일이요. 배우를 할 때, 연기를 할 때보다 훨씬 더 기가 많이 빠지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도 아주 크다고 하는데 그렇게 에너지 소모가 크면 잘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밥 먹는 게 너무 귀찮다고 합니다. 왜냐면? 밥을 해서 먹는 게요. 어허. 그래서 정호근 씨가 뭐 설거지도 귀찮고 지지고 볶아서 먹는 것도 귀찮아서 10년 동안 라면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년 동안 라면을 먹으니까요. 그 맛만 봐도 이게 어떤 브랜드의 어떤 맛인지까지 다 안 돼요. 어허. 그래서 이제 라면도 너무 지겹다고 합니다. 라면만 먹으면 그 일단 나트륨 그거 안 좋아요. 진짜 중년 나이에. 근데 보세요. 뭔가 이 무속인이면 이 찾아오는 사람 상담도 해줘야 되면 그러니까 기력이 많이 보충돼야 될 텐데 라면 갖고 되겠어요? 어떻게 버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도 여기서 주무세요? 네. 생활을 아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안 잘라나? 이거 엄청 짠데 잘못하면. 이 밥을 먹어도 여럿이서 먹어야 맛있는데 뭐 이렇게 쳐. 사과를 많이 넣네. 쳐. 잘 쳐. 딴 데로 가고 싶지.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네.
아닌 척. 입 조심해야 돼. 나한테 치면 안 돼. 왜? 다 들키니까. 아유. 아유, 뭐 좀 먹어야 돼. 먹어야지.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영상 처음부터 왜 거짓말로 시작해요? 10년간 라면만 먹었다면서 근데 아침 밥 그리고 점심 샌드위치 뭐예요 이거? 보신 것처럼 정호근 씨는 신당에서 먹고 자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 주방을 살펴봤더니 곳곳에 냉장고들이 비치돼 있고 와. 냉장고 안에는 반찬들도 가지런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와, 냉장고 몇 대요 냉장고가? 와.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정리만 돼 있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음식인지 이름표가 다 붙어 있고 네. 해동만 하면 바로 끓여 먹을 수 있게 국들도 잘 얼려져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정호근 씨가 직접 준비해뒀나 싶은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정호근 씨에 따르면 신당 방문하는 분들이 이것저것 음식을 챙겨준다고 하고 주방 책임지는 직원이 혼자 해먹을 수 있게 다 정리해줬다고 합니다. 아니 아까 이담 하나도 설명할 때는 전현 평론가 뭔가 걱정을 자아내게 시청자분들의 걱정을 자아내게 했지만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호근 씨가? 근데 정홍훈 씨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네. 아마 이제 똑같은 반찬을 여러 번 먹거나 이런 거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잘 보면은 정호근 씨가 좀 본인 입으로도 밝혔는데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라서 반찬으로 잔소리를 많이 하고 먹었던 음식을 또 못 먹는다. 와 이건.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 그럼 뭐 삼시세끼 반찬이 다 달라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좀 그런 입맛을 갖고 계신가 봐요. 와. 그래서 정호근 씨 아내분이 아우 어머니가 당신을 버릇을 잘못 들었다라고 하는데 또 굳이 부인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호근 씨 어머니가 너무 솜씨가 좋으셔서 네. 예를 들면 김치만 해도 뭐 보쌈김치, 나박김치, 배추김치 5가지, 6가지 먹었다고 야. 하는데 그래서 정호근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아내분이나 직원분들한테 투정을 하시면 네. 좀 안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야 지금까지 상황은 정호근 씨한테 약간 불리해요. 시청자분들이 아니 대한민국의 삼시세끼 반찬 다 다르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실 텐데 그러면 이런 정호근 씨를 대하는 아내분과의 사이는 어떨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가 저와 같이 이렇게 손님들 보셨어요. 할머니가 아주 제가 어느 날 신병이 너무너무 도져가지고 힘이 들어서 어느 단골네를 찾아갔더니 이제 때가 돼서 신을 받아야 된대요. 아, 내가 정말 나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구나. 이게 뭔 인생이 이 모양이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왔더니 자식들을 먼저 보내. 내가 큰딸아이하고 막내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또 날더러 무당되래. 뭐 이런 팔자가 다 있어? 꿈에서 그러더라고. 꿈에서. 바보 같은 놈. 아무리 봐도 바보 같은 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가 날더러 자꾸 바보라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딱 깼는데 갑자기 직감으로 무당이면 어때? 떳떳이 살고 열심히 살다 가면 그뿐이지. 당신 혼자 사시오. 이제 우린 여기까지입니다. 이혼하자고 그러대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네 뜻에 당신 뜻에 따를게. 왜냐? 얘기 듣고 보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어머 야 저런 진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겪고 왔냐 그냥 배우로서 탄탄대로를 겪은 줄 알았더니 이런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정우근 씨는 신병을 앓는 과정에서 5남매 중 첫째 딸과 막내 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냈다라고 해요. 와.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신내림을 거부를 세상에. 하면 자식에게 온나라는 이야기에 결국 자신은 무속인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라는 세상에. 건데 아. 근데 문제는 아내는 그 결심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나 봐요. 아. 그래서 아내는 그 결심에 당신 혼자 살아라라고 하면서 이혼 통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우근 씨는 이 무속인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내가 무속인의 길을 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역할은 다 하겠다라고 했더니 아내가 이제 마음을 바꿔서 그러면 다시 당신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은 아내와 자녀들은 미국에 있고요. 아, 기러기 네, 생활이에요, 그러면? 정우근 씨는 이렇게 20년 동안 기러기 아빠 아이고.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네. 1년에 한 번 정도만 자녀들과 아내를 만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처음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혼자 밥을 먹으면서 이러쿵 저러쿵 혼잣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식사하실 때 혹시 뭐 혼잣말 하시기가 뭐하면 뉴스파이터 켜놓으시고 저녁 드실 때는 그리고 혼잣말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러기 생활 하시는데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에 있는 아내분과 이 자제분들 생각해서 또 열심히 건강 유지 잘 하시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아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알기에는 이명웅 씨의 고향이 일산은 아니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그렇죠. 이명웅 씨는 연천에서 태어나서 포천에서 자랐죠.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대박 사건. 전 약간 상식으로 알고 와우, 있는데 네네. 임영웅 씨 뭐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산 임영웅이 누굴까 하실 텐데요. 네. 바로 일산 임영웅은 별명입니다. 원조 하이틴 스타라고 해야 될까요? 배우 박광현 씨 얘기입니다. 어머나. 박광현 씨 뭐 아시죠? 90년대와 2000년대에 이제 드라마 속에서 정말 자상한 오빠로 혹은 또 굉장히 따뜻한 실장님으로 와. 주름 잡았던 하이틴 잘생겼다, 스타입니다. 진짜. 네. 심지어 드라마 대사 중에요. 걱정 말아요. 제가 함께 할게요. 뭐 이런 대사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따뜻한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하이틴 스타였는데요. 진짜 애뜬 모습이네, 이거는. 지금 네. 새 출발을 해서 전성기를 또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트로트 가수가 된 건데 네? 트로트 무대에 선 지 벌써 6년 차가 됐다고 해요. 진짜예요? 네. 그리고 지난해에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별명으로 일산의 임영웅이라고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야. 근데 원래 일산의 임영웅이라는 이름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대요. 아하. 원래 일산에 사는데 일산의 영웅이 되고 싶어서 일산의 히어로라고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영웅인데 또 이게 트로트면 임영웅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산의 임영웅이 됐다라고 합니다. 야, 근데 배우로서 탄탄대로 뭐 톱스타 자리에도 올랐고 박성배 변호사님 그런 박광현 씨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다 좀 의외긴 합니다. 박광현 씨가 처음으로 트로트 가수로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 지난 2020년 MBN 보이스 트롯이었는데 아하. 이런 결심을 하는데 용기를 준 인물 바로 아나운서 출신의 방송인 김현욱 씨였다고 합니다. 에? 먼저 김현욱 씨가 보이스 트롯에 나오기로 결심을 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밥을 먹다가 박광현 씨에게 너도 한번 나가보라고 강력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1라운드 통과하고 이분이 김현욱 씨잖아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라운드 통과하고 팀전을 하게 되면 둘이 같이 팀을 이루자고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용기를 얻은 박광현 씨가 도전을 결심하고 노래를 배워보니까 네. 상당히 재밌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김현욱 씨는 1라운드에서 떨어지고 박광현 씨는 결승까지 올라가 최종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친구 따라 오디션 보러 갔다가 정작 같이 가자고 한 친구는 떨어지고 따라간 사람 된 거 뭐 그런 셈이잖아요. 그러게요. 왜 실제로 오디션을 보러 간 친구는 떨어지고 그냥 따라간 사람은 늘 붙는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언제나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늘 의절을 하거나 서로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 두 사람은 네. 그렇진 않았다고 합니다. 김현욱 씨는 박광현 씨를 전혀 원망하지 않고 네. 다만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들한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섭섭하죠. 그래서 김현욱 씨 무대를 본 그 트롯 가수 김수찬 씨가 네. 김현욱 씨는 경연에서 빨리 떨어질 실력이 아니다라고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또 김현욱 씨가 그분들이 안목이 없었던 거다라고 아하.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노래방에서 탬버린 많이 해보는 배우잖아요. 저 탬버린 박자 맞추기 힘든데 김현욱 씨 일단 대단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일산의 이명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박광현 씨. 노래도 이명웅 씨만큼은 따라가는지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박 선생님
감이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자, 솔직히 전현평론가님 박광현 씨 노래 자 잘한다 못한다 어느 지역입니까? 아, 잘한다 못한다. 이제 매우 잘한다. 매우 잘한다. 네네. 아, 물론 이제 얼마나 뭐 음을 정확하게 내냐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그 사람의 감성, 스토리 뭐 이런 걸 듣는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고요. 사실 박가연 씨가 어릴 때부터 트로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부모님하고 같이 듣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어떤 무대에 서야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 누구 때문일까요? 아빠들의 가장 강력한 응원군이기도 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바로 딸 때문이라고 합니다. 딸 바보였어요? 네, 오. 딸이 가수 정동원 군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정동원 군이 들으는 보릿고개를 외운 것을 보고 어머나. 아빠도 부를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네. 이 박경현 씨가 그래? 내가 TV에서 한번 이걸 보릿고개를 부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참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딸 바보 역시 딸의 에너지였어요. 근데 트로트 잘하는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박광희 씨. 딸의 이런 모습에 그냥 홀딱 반했대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이 트로트를 또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딸 때문에 아빠도 트로트 잘 부르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날 받들어 아니야 뛰지 마라 왜 가슴 시린 버리고 조금 반죽 크게 해줄래? 조금 반죽 크게 해줄래? 대박 사건 반죽 크기까지 조절할 줄 아는 하온이 정말 대단한데 박주변 선 우리 박광현 씨 하면 지금 이제 트로트 부른 벌써 6년 차니까 그 모습도 멋지지만 시청자분들의 머리 기억 속에는 예전엔 정말 하이틴 꽃미남 뭐 그 모습도 여전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90년대 내로라 하는 꽃미남 스타였죠. 사실은 인기 프로그램도 도맡아 했었는데요. 우리가 라디오 하면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 별밤이잖아요. 별밤지기도 박광현 씨가 했었고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 청춘 스타들만 만난다는 음악 캠프 MC도 했었습니다. 와. 그리고 미니 시리즈 주연도 했었고요. 네. 또 특히 예전에는 하이틴 스타들의 등용문 중에 하나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학교 3에서 조인성 씨와 함께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대표적인 꽃미남 스타였는데요. 그래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누렸는데 여기서 그럼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인기를 많이 얻었으니까 그 당시에 돈을 대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요. 벌었을까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연 매출 10억 원의 스타라고 하면 톱스타급으로 이제 와. 대우를 했었는데 네. 박광현 씨도 그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자산을 꾸렸어야 되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느냐? 박광현 씨가 말하기에는 20대 때 차를 너무 좋아했대요. 운전하는 자동차를 너무 그래요? 좋아해서 네.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자동차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하면서 어머나. 차를 구매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충동 구매로 차를 구매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소비 세상에. 생활을 많이 해서 어허. 20대 때만 무려 15대의 차를 구매했다라고 막 합니다. 지른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네. 야, 어쨌든 그래도 지금은 또 든든한 가장, 든든한 아빠잖아요. 트로트 가수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박광현 씨. 든든한 이 붕어빵 따님도 든든한 지원군이겠지만 뉴스파이터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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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85천 묻혀있다. 아니 이 땅 어디입니까? 지금 당장 가봅시다. 이담 아나운서. 이것의 정체가 뭔지 아신다면요. 지금 당장 가보고 싶다 했던 말을 바로 취소하실 왜요 겁니다. 또? 혼자 가지려고 그러죠? 아니요.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자, 경기도에 있는 한 도로변에서요. 어떤 사람이 삽으로 나무 밑을 삽으로 막 파고 있어요. 아하. 열심히 삽으로 판 끝에 뭔가가 나왔습니다. 아싸. 아싸 하실 일이 왜요? 아닙니다. 이거 정체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뭘까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삽으로 열심히 땅을 파는 한 남성. 옆에서는 휴대전화로 조명까지 비춰주면서 땅을 잘 팔 수 있게 도와주죠. 네. 잠시 뒤에 땅 속에서
검정 봉지가 나옵니다. 오호. 저 검정 봉지에서는요, 의문의 액체가 담긴 물통들이 나왔습니다. 아니 뭐예요? 아니 전현방은 진짜 아니 이거 허무개그도 아니고 이다만성 오늘따라 왜 그런데요? 저 물통 저 뭐 생수인데 저거 80억 뭐예요? 80억. 물통에 들어있던 게 생수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물질, 에? 절대 유통돼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불법으로 음지에서 유통한다면 정말 80억 원 정도가 될 수 있는 양이 들어있는 저것은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물병의 이 마약은요, 합성 대마를 시액과 섞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원의 땅속 건물에 저렇게 은닉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양이 무려 19kg인데요. 만약에라도 누군가가 이것을 투약을 한다면 27,000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까 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도대체 누가 이것을 유통시켰을까? 여행객으로 이렇게 가장한 인사들이 몇 명씩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것을 마약을 밀반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머나. 보면은 나중에 이제 영상을 우리가 보시면 굉장히 평범한 여행객인 것처럼 하면서 네. 이것을 입국하는데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 인간들이에요? 아니 경찰 출신이신 박성배 변호사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했던 아싸 발언 취소할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세상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네. 아까 먼저 보셨던 어둠 속에서 땅을 파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이들이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 CCTV 분석, 공항, 세관과의 공조 수사, 잠복 등으로 이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묻혀있던 80억 원 상당의 마약류, 즉 4만 5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류와 범죄 수익금, 현금 6,076만 원도 압수하기 이르렀습니다. 세상에 우리 경찰분들이 정말 마약은 그 사회 좀먹는다 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땅 속에 있는 마약까지 찾아낸 거예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텔레그램의 마약 채널 위장 거래를 통해서 이라고 하는 사람을 최초에 검거가 됐어요. 저희 그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그 합성대마하고 필리핀이 나왔거든요. 압수한 마약류를 역추적해서 그 다음 사람을 계속 검거해 나간 형태거든요. 해외 총책을 정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고용이 된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서로 익명으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약 수사는 물론 다른 강력 수사도 정말 이 경찰분들의 의지와 집념이 대단해야 되지만 마약 수사는 정말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런 질 나쁜 마약 유통책 뭐 이런 점조직은 진짜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사실은 이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 전체를 사실은 악화시킬 수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범죄이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약 범죄 수사대는 이들을 이제 특가법 위반으로 지금 송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조직을 통해서 이 수사 확대 그리고 또 총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은 아닙니다. 아닌 지가 오래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마약 청정국에 안 됐다고 이제는 아니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마약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진짜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